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지난 주말을 끝으로 멈출 줄 알았던 사퇴 도미노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사퇴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혹감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인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한다. 이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 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라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 논평으로 낸 겁니다. 친박으로 통하는 이상일 의원,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논평을 내고 얼마 안 돼서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이상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네요. 예. 그뿐인가요? 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국민은 이런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네. 정말로 며칠 건너 한 후보자씩 고꾸라진 인사사고의 근본 원인이 민정수석실의 검증 부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네. 막 취임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걱정해 공개적으로는 인사방식을 비판하지 못해도 비공개적으로는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눈빛에 질려 입을 뗄 수도 없다면 네. 당대표 구실도 원내대표 구실도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예. 간이 그렇게 작아서야 어떻게 정권을 성공시켜야 할 중대 임무를 걸머질 수 있겠는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모종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박근혜 대통령 길들이기에 나선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마구 드네요. 조선일보는 그럴 수 있어도 이상일 대변인은 대체 무슨 뜻으로 한 걸까요? 그게 이제. FE, 철이 좀 모자란 건가요? FE. 철분이 좀 부족하신 건가? 그보다 더한 것은 딱선이가 없는 겁니다. 딱선이가 없는. 그보다는 사실 당의 불만이 어느 정도 말하자면 터져 나온 것이 아니냐. 네. 이제 대변인들의 논평이라는 것은요. 네.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예.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네. 대변인 불러가지고 예. 자 여차여차한 내용을 논평으로 내라 이렇게 네. 지시를 합니다. 예. 대변인이 자기가 논평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상대당의 실책이나 네. 실수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는요. 네. 당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회의를 끝난 뒤에 예. 끝날 때쯤 되면 대변인을 부르든가 대변인에게 대변인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여차여차한 부분은 외부에 알리고 네. 여차여차한 부분은 알리지 마라. 예. 이렇게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요.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식의 논평을 내라라고 예. 지시를 합니다. 예. 이게 그런 말하자면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뭔가 제가 없이 감히 대변인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논평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딴 인사실수 네. 이제 당에서도 대통령에게 끌려갈 수만은 없다. 예. 이러다가는 당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 앞으로 재보선도 있고 앞으로 선거는 계속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집권당의 경우에는 예. 당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임기 말에나 그렇잖아요. 임기 초반에는 이제 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이상돈 씨인가요? 예. 중앙대 교수. 법대 교수. 그 양반도 라디오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임기 초반에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임기 중후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상일 대변인의 방금 제가 소개한 논평은
3월 25일 월요일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황우여 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심재철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논의했던 내용들을 또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생각나는 분이 그 두 분입니다. 예,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갖고 계신 심재철 최고위원. 예. 누드 사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서영석 이사님 보시기에 네. 이상일 대변인의 이런 논평 또 더 나아가서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어떤 중지가 이러하다면은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냐? 혹은 아니 통상 뭐 당에 불만이 있으면은 몰래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합당한 모양새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저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임기 초반부터 이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당의 불만은 뭐냐? 예. 인사는 비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책임은 비선이 안 지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어요. 저희가 누차 대선 전에 이야기했던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뒷감당은 공식 조직에서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벌인 곳은 다른 데 비선이다.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당으로서는 뭐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지금 우리 다 새누리당이 지게 생겼는데 그렇죠. 일은 또 딴 놈들이 다 버려놓고 그렇고. 그거에 대한 불만 표시다. 그렇죠.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대통령에게 불만이 전달될 수 있다면은 예. 뭐 이런 일을 안 벌였겠지만은 예. 도저히 뭐 이런저런 통로로 전달을 해도 요지부동이고 예. 하니까 당에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제 작은 반란인 셈이죠. 예. 그런 작은 반란의 배경에는 예. 물론 보수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보수 언론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그 사설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예.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과거 박정희 시절이라면은 네. 뭐 조용히 불러가지고 저 팩버리면 그만인데 요즘 이제 그럴 수 남산으로 없잖아요. 불러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뭐 김성곤 씨라고요. 예. 국민대 설립자이기도 하죠. 예. SK라고 불렀는데 김성곤이라 해가지고 예.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분인데 이 양반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코스튬 카이젤 수염인데 코스튬이 하나씩 다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식으로 고문했다 예.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간보기로 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게 지금 아버지 때는 반드시 보복을 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 내부 관리를 할지 이것도 상당히 아주 궁금해요. 주목됩니다. 예. 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 그 공약들을 무리 없이 그리고 차질 없이 제대로 실행해 나가는 게 일의 역점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로펌에서 기업을 대신해 세금 소송을 담당해왔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일할 때 삼성 등 대기업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주요 고객이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기구에 수장이 됐습니다. 로펌에 있다가 다시 정부로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과연 공정하게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내정 11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수십억 원대 해외 기자를 이용해 세금 수억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당의 반응을 갖고 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이 양반 해외 비자금.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엽집니다. 네. 이게 사실은 통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인사와 관련해서 네.
이를테면 구설수가 나오면은 처음에 다운 계약서 이야기 나왔을 때 죽일 놈처럼 취급하다가 계속 다 다운 계약서 죄라고 말할 수도 없어. 예, 일종의 그 필수 사항처럼 예. 사람들이 또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뭐 좀 높은 자리 하려면 다운 계약서는 필수 아니야? 또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고. 너무 필수 마찬가지고. 점점 이 내성이 생기는 반면에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보니까 엽기적입니다. 일단 김병관 후보자 이 양반을 그야말로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만두고 나니까 전혀 그냥 기억이 싹 없어지네요. 예. 우리 김병관 후보 네. 미얀마 안 갔다더니 간 걸로 드러났고 또 KMC인가 하는 그 회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영준 차관하고 관련설이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예.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이영수 씨와의 긴밀한 어떤 연관설 이 들통이 나면서 결국 병관이 형도 집으로 가게 됐고 집으로 갔죠. 우리 만수형 같은 경우 강만수가 아닙니다. 강만수도 집에 갔지만 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였죠. 예, 23년 동안 주로 대기업을 변호해서 수임료를 챙겨온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감독할 위치에 서기에는 너무나 과거가 적절치 않은 이런 분. 뭐 이런 거야 뭐 사실은 뭐 따집니까? 근데 정말 최소 20억에서 30억에 이르는 해외 비자 임무를 운용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 결국 이 의혹이 터지자마자 결국엔 스스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쇼킹한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제 김학의. 예. 김학의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총체적 인사 실패. 네. 이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개선할 여지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특정한 몇몇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인사 후보 내정자가 뭐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든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오든 오면은 그것을 제일 먼저 검증하는 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예.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이제 하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은 선출직이라서 뭐 그야말로 내우 외환 맞나요? 네. 내란과 외환은 외환에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행사소출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민정수석들이 많이 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뭐 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그랬다는 설이 파다하죠. 결국은 대통령의 그 불통 인사, 수첩 속에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 시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현재의 풍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이딴 인사 참사를 이명박 때도 그렇게 고소형 인사 많이 했지만 낙마한 사람은 3사람인가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한 7명 정도 지금 되죠. 아마 한만수까지 합치면 김학의까지 합치면 7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서관까지 합치면 11명, 12명까지 되거든요. 이런 이제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노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개선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야 우리가 직업이라도 좀 노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참사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사님 보시기에 말이죠. 이후로 계속해서 인사 참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선거마다 다치고. 그렇죠. 이제 4월 재보선도 있는데 지금 뭐 부산도 부산이야 뭐 넘어가게 하겠습니까만은 뭐 부산에서 진다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고 게다가 거기 또 김무성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그럴 일은 이제 없겠지만은 이게 노원병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팽팽해요. 후보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인사 참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하나씩 물러나다가는 결국은 초기에 또 레임덕이 오는 네. 그 이명박 시절에는 결국은 그 쇠고기 예. 이 때문에 초반에 엄청난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권도 이런 식의 일단 인사 참사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은 예. 또 다른 형태의 다른 조기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아마 여권에서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실은 이게 좀 여담인데 네. 이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할 때는 항상 박근혜가 있었어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새누리당이 선거 질 때 대표적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 그리고 그 앞뒤로 있었던 주요 재보선들 다 야권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박근혜가 이제 다시 등판된 것이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이었는데 당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 당선에만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졌죠. 딴 데는 다 졌어요. 박근혜가 한번 휙 지나가면은. 김해도 결국은 김해 김태호가. 부산 동구. 네. 예. 나도. 아니야 김해는 아니죠. 김해 아니었나? 김해는 그때 김해는 2011년 4월. 4월인가? 예. 그 다음날 이제 낙검수 시작했으니까. 예. 4.27 재보선. 네. 근데 이건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총선 대선 박근혜가 나서면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김용민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김용민 때문에 졌다는 존만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박근혜가 나선 선거였다. 아니 나는 김용민 때문에 졌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랑스러울 것 같아. 야, 내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이었어. 그렇지, 내 이 키메이커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웃기는 건 또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과 네. 결합되지 않는 박근혜는 또 위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해창이 후보가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반발해서 탈당을 했다가 그때 미래의 무슨 2002년 한국미래연합. 한국미래연합인가 그걸로 만들어서 갔을 때는요. 네. 대구에서도 다 졌습니다. 예. 대구에서도 다 졌어요. 그때 뭐 무슨 뭐 지방선거인가 해가지고 거기 뭐 쭉 사람을 냈는데 완전히 다 전멸했어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과 결합한 박근혜 대통령 아닌 시절의 박근혜 의원 이거는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죠. 제 전제, 그러니까 박근혜가 있었기에 새누리당이 이겼다. 네. 뭐 박근혜가 빠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항상 졌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도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선거 전망을 한다면 대통령이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다가 그거 핑계로 선거운동 했다고 선거 관련 발언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워딩은 이거였습니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네.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이 한마디로 대통령을 그러니까 날리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정당이 예. 그거 진짜 선거운동하면 큰일 나죠. 예. 그 뭐 이런 편법적인 이를테면 선거 시점에 거기 가가지고 얼굴을 비춘다든지 뭐 공약 챙긴다든지 이러는 거 이런 일들이 또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거 개입입니다. 예. 하여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네. 예. 그렇다면은 제 전제가 맞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누군가 간판이 돼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막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황우여한테 그걸 맡길 수도 없고 또 우리 정우택한테 맡길 수도 없고 심재철한테 맡길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이상인한테 맡기자니 이상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대변인인데 뭐 예. 대변인을 맡길 수는 없고 네. 누구한테 맡기지? 진짜 없어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맡깁니까? 나경원 오세훈은 뭐 그냥 지금 무덤에 가신 상태고 용산 거기 용산에 그 묻혔죠 그냥 그 양반은 예, 거의 그런 상태인데 그 차기 주자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죠. 새누리당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차기 주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무성. 네. 김무성이 큰 꿈을 꾸고 있다. 아니 뭐 이재호도 큰 꿈을 한때 꿨었는데 김무성이라고 왜 못 꾸겠습니까? 예. 뭐 열심히 꾸라고 그러세요. 예. 근데
김무성으로 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 파워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은 이사님, 그러면 앞으로 있을 선거들은 좀 새누리당으로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들이겠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근데 이제 지역 단위의 맹주들, 이를테면 이번에 청양 부여에 나오려고 하는 이완구가 뭐 충남을 좀 휘젓는다든지. 아이, 이완구가 충남을 휘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미 이완구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충남을 대표하는 뭐 이런 식의 그로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고 봐야죠. 뭐 이완구가 어제 오늘의 이완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안희정이 충남지사니까 자기의 뭘 노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안희정은 충남의 대표 주자가 될지 안 될지 아직 검증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완구는 이미 노로 저는 결론이 난 사람이라고 보고. 이완구가 충남도지사 하다가 왜 그만뒀나 봤더니 뭐 거의 아마 임기 다 돼서 그만뒀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세종시 문제 때문에 MB한테 말하자면은 도전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중도에 그만둔 셈이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는 이제 뭐 충남의 맹주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충남하면 조금이라도 관계됐던 사람들이 그리고 김종필 그다음에 이해창 뭐 이런 쪽 아니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이인재는 떠오르는 태양 이인재입니다. 심지어는 이인재마저도 충남의 맹주가 못 됐는데 충청도의 맹주가 못 됐는데 이연거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충북의 맹주는 정우택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북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그 정모라는 분을 뭐 특별히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우택이 형이 태권도 꿈꿨어요. 아니, 대권 꿈꾼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재호도 2인자로서 뭐 옛날 심지어는 전두환 때 장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노태우 때는 박철원이 뭐 DJ 때는 누구였나? DJ 때는 2인자였지. 2인자. 하나가 저기 전 의원도 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고 뭐 그런 꿈이야 누구든지 다 꿀 수가 있는 거죠. 김용민이도 정치 그만두기 전에 그 꿈이라도 한번 꾸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단순히 노원이 아니라, 최소한 대한민국을 한번 책임지는 그런 꿈을 한번 꿨어야 되는데, 이제 뭐 끝났으니까 접어야죠. 여튼 이제 그 여권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차기 후보자가 딱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고, 뭐 한간에 나오는 얘기처럼 나경원, 오세훈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인물로서 뭐 홍정욱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이미 낭만 김종훈 이런 사람까지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사람이 없다. 이 반증이에요.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2004년부터 근 10년 동안에 박근혜한테만 의지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원 성취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없는 건데 그에 관해서 현재 야당은 인재들이 많죠. 지금 노원병에 도전하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 그다음에 지금은 뭐 웅크리고 있지만은 문재인 의원. 그다음에 서울시장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충남지사 하고 있는 안희정 씨. 그다음에 인천시장 하는 송영길. 아니 물론 이제 조금 저기 임팩트는 약해지지만은 또 심지어는 강원도에 뭐 최문순 지사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양반도 대선 생각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그 말하자면 잠룡들이 있다. 본인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던. 우리 원순이 형 아니야 우리 저 문순이 형. 그 재선될까요? 그 참 이게 또 관심입니다. 그것도 이거 뭐 다음에 얘기할 문제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입장이 역전됐다고 봐야죠. 이제 그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그 안철수 이제 전 후보.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자구도 속에서도. 그런데 지금 일단 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공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를 보게 되면은 30% 안에서 안철수 후보와 허준영 후보 사이에 그야말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의외예요. 리얼미터 조사만 한 6% 앞설 뿐이지.
물론 이제 표본에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500명, 700명을 조사를 하고 있고 네. 유선전화 플러스 뭐 RDD 방식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정확하냐 뭐 그런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재보선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집전화 중심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집에 있는 분들이 주로 투표할 텐데. 아 그렇겠네. 그렇기 때문에 재보선은 도리어 구식 그 조사가 더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동향연구소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몇 군데서 한 조사를 보면은 네. 오히려 뒤지고 있어요.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야말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권에 데뷔하기 위한 그 시험대가 결코 만만치 않은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결국 이제 지난번에 서영석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안철수의. 야권의 후보들을 주저앉히지 않고서는 이게 승리를 낙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여기서 허준이한테 져버리면은 네. 진짜 이거 뭐 쪽답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뭐 쪽팔린 걸 둘째치고 안철수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예. 이기려면은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 저는 뭐 100% 이긴다고 봐요. 민주당도 어차피 후보 안 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그 지지층들이 안철수를 지지하지 허준영을 지지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진보정의당의 이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지선 후보 예. 이쪽 지지도 이제 약간 만만치 않은 이런 각 축전에서는 승부를 가름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막 10% 내외의 안팎의 지지도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지금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지난 26일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26일이면 화요일이고 이미 이 시점이면은 민주당이 후보 안 내겠다. 네. 이렇게 밝힌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노원병 주민 700명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뭐 신뢰 수준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7%긴 합니다만은, 보기에는 안철수 38.2, 허준영 34.6, 오차범위 안에서 1, 2위를 다퉜고,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는 9.7. 아니,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동섭 민주통합당 노원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도 9.3%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이 김지선, 이동섭의 이 어떤 약진 대단합니다. 이동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공천 안 주면 무소속으로라도 나오겠다.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답답한 네. 이제 그런 지경으로 몰렸는데요. 뭐 초반전에 뭐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안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언을 했던 것이 또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 이 결국은 이제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면은 예.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 지금 문재인의 입장에 지금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서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이제 뒤바뀐 셈인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전 후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자초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다면은 진짜 정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후보 게다가 또 상대방이 허준영 후보 아닙니까? 예. 공천했죠. 지난번에 아주 참패를 했던 예. 인물 아닙니까? 노회찬 후보에게. 그렇죠. 허준영 후보는 또 뭐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전력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최근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뭐 특별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왜 공천을 했는지. 예. 좀 결국 뭐 이길 걸 기대 안 하고 공천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이런 얘기, 정도였는데. 허준영 후보가 들으면 또 좀 섭섭하겠네. 여하튼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도 놔두는데 열심히 하세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여하튼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허준영 후보는 이제 약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김지선, 이동섭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본인이 그렇게 거부했던 단일화. 결국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선거 치르다 보면요.
참 입장 뒤바뀌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선거 전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뭐 성공한 사례여야 뭐 여러분들에게 귀가 좀 솔깃하고 그럴 텐데 실패한 사례야. 아니 솔직히 해서 선거할 때 좀 뭐랄까 떨떠름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때 가서 인사드리러 가자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와 이게 뭐 선거 막판에 뭐 정말 그 하여튼 극한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뭐 지금 아무한테나 다 갑니다. 예. 그 우리 집을 도둑질했던 강도질했던 사람도 지역 유권자라면 찾아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김영윤입니다. 아이 그때 다 용서했어요. 그냥 찍어봐 주시면은 아니 그때 더 가져가시지 왜 2번 조금만 가져가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야합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시각이 뭐 크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지금은 없겠지만 좀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후보도 결국은 고민일 겁니다. 네. 뭐 도리대로 하면은 사실 계속 출마를 해야 마땅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가 갈려가지고 만약에 허준영 후보에게 어부지를 준다면은 나중에 그 비난을 결국은 진보정의당의 김진선 후보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저희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단일화 끝까지 거부했던 노회찬. 그런 이제 또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진선 후보 측에서도 뭐 단일화에 대해서 적당한 명분만 준다면은 물러설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그 상황은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사람은 특히 정치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자기가 어떻게 설지 모릅니다.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자세는 중요하지만은 그런 원칙 속에서 그 원칙을 현실에 접목할 때는 적당한 유연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철수 후보도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허준영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간 참 노원병은 그러면 안개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또 게다가 또 재보궐선거이다 보니까 또 대선 직후에 또 정치 비수기이고 또 야권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취약해졌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지역선거에 나서게 된 안철수 후보. 뭔가 감동적인 그 어떤 선거 국면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그런 필요가 생겼어요. 그게 거의 뭐 유일하게 김지선, 이동섭을 끌어안는 이런 정치력이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서영석 이사님의 진단인데 얼마만큼 또 그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더 하나의 어떤 시험대에 옳은 경우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치의 현실을 좀 배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노원병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별장이구나 단번에 알죠? 심지어는 그 시를 자기가 알아갖고 여기서 자꾸 갔다 자랑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 것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 물사랑도 뭐 수백 번은 갔을 거고 내가 소개해준 지인들 여태 다 봉 빼먹고서는 진짜 그런 인물이었네. 그래 성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제 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 관계 있는 걸로 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학의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김학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참. 그러면 김학의 얘기 좀 앞서서 하지 왜 뒤에 가서 하느냐. 뭐 하여간 노원병 얘기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도 역시 연관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엽기적인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 시사인의 정리를 참 잘해놨더라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말로 잘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말하자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이 비디오가 이른바 난교라고 표현을 하던데 난교 비디오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됐느냐? 이거 진짜 완전히 엽기 그 자체예요. 이 어디 드라마에 거의 드라마 경찰청 사람들 이런 데는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즘 시사인 잘 안 사보는 것 같은데 시사인 289호 3월 30일자 여기 아주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자, 우리 저 구수한 서 대표님이 한번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막장 드라마 제1화입니다. 제1화. 계속 또 나올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건설에서 하는 이제 윤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서 그 등장인물부터 따져봐야 되는 건데. 등장인물이 모두 몇 명 나옵니까? 건설업자의 윤모. 그리고 윤모의 처. 윤모의 내연녀. 예. 그리고 그 내연녀를 도와주는 조폭.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동영상에 나타나는 여러 고위 이 직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자 그러면은 윤모 씨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내연녀 그리고 조폭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렇죠. 이제 최초 임모 씨 뭐 이러면은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그 내연녀와 의 그 뭔 관계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 휴대폰에 있는 것을 윤모 씨의 부인이 발견을 하고 부인한테 걸렸구나. 부인한테 걸린 거죠. 바람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 사건이에요. 이건 벌어진 사건?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내연녀로 의심되는 사람을 이제 간통으로 고소를 하죠.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에서는 이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요. 윤 씨의 부인한테 내연녀로 의심을 사서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던 권 씨인데, 하여튼 내연녀. 내연녀가 오히려 건설업자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바람폈던 그 남자 윤모 씨. 윤모 씨를 고소를 해요. 간통이 아니라 사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말하자면 성폭행했다. 약물을 먹이고 강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를 협박해가지고 승용차와 현금 15억 원 해가지고 한 20원 정도 가로챘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통이 아니네. 이 여성분 그러니까 간통했다는 여성이 주장한 게 맞다면 간통도 아니고 이게 좀 강간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강간당한 동영상 때문에 협박당해가지고 돈 20억도 뺏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로 끝나요. 무혐의. 이제 이걸로 사실 완결이 돼요. 완결이 되는데 이 내연녀인 권 씨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이제 모 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조폭? 조폭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명 프로골퍼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벤츠 승용차를 좀 찾아와라 합니다. 그래서 벤츠 승용차를 찾아요. 찾았는데 그 벤츠 승용차를 뒤져보니까. 뒤트렁크에서 CD가 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른바 난교 비디오. 그렇죠. 그건지는 모르죠. 하여튼 C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나를 성폭행했어요. 저 남자가. 그 남자가 가져간 벤츠를. 그렇죠. 회수를 하려고 조폭한테 부탁을 했다. 해가지고 그 차를 뺏어와요. 뺏어왔는데 그 차를 뺏은 조폭이 차를 뒤져보니까 뒤트렁크에서 CD가 7장이 나온 거야. 그 CD를 틀어봤겠지. 틀어봤지. 틀어보니까 이 내연녀가 등장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동영상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이 벤츠를 찾았는데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뺏어왔으니까. 근데 이 동영상을 보고 벤츠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여성한테 그 여성한테 부탁한 여성한테 왜? 오히려 협박을 해요. 이 비디오가 그렇지. 내가 이 비디오를 봤다. 그렇죠. 야, 그래 하여튼 이게 완전 막장의 막장의 이제 드라마가 펼쳐진 겁니다. 조폭한테 그걸 또 부탁한 것도 왜 부탁한 이유가 있었겠지. 조폭이니까 그렇죠.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들어있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뺏어가지고 안 주고 자기가 쓱싹해 버린 거예요. 참.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쭉 흘러갔는데 네. 이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그 동영상이 이제 뭐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되면서 거기에 이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던 김학의 씨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네.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진실 여부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김학의 차관도 네. 자기는 무관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출범 단계고 하니 내가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드릴 수 없어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하필이면은 이제 문제가 됐느냐? 예. 물론 동영상에 등장했다 뭐라는 식의 루머가 엽기적이기도 하지만은 김학의 씨가 법무차관이 된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그 김학이란 이름이 이 비디오와 연루돼서 한참 소문처럼 번지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 점. 그게 이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 법무차관이라는 자리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로 보면 법무장관이 있고 법무차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법무차관이 검찰총장보다도 밑기수를 썼어요. 보통은. 그렇죠. 아무래도 초임 고검장 정도를 이제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김학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장관으로 있는 황교안 씨보다는 사실로는 한기 미치지만은 경기고등학교는 또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무차관이라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관례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선배가 후배를 장관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제 김학의 씨는 원래 검찰총장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됐다가 이제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물먹였다 뭐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됐어야 될 인물인데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보다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김학의를 보고 실세차관이라고 했던 이유는 도저히 법무차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같단 말이에요. 위인설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뭔가 참 인연이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 소문하고 이제 겹쳐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얘기도 맞아요. 이건 뭐 사실은 아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법무차관에 임명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이 그런 섹스 동영상에 이름이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만둔다.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전혀 연관성이 다른 두 가지 사건 아닙니까? 섹스 동영상은 원래는 김학의 차관하고는 전 상관이 없었던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뭐 뭔가 박근혜 대통령과 엄청난 관계가 있다. 이런 게 막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어쩌면은 피해를 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부적절하다라는 견해가 일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사실수했다고 대통령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 후보 물러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된다든지 허태일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니들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이 제목이 막장 드라마인데 이게 정말 제1화로 그치기를 진심으로 빌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뭐 나온다는 사람들이 또 참 기가 막힌. 저 참여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뭐 정권이 무너졌겠죠. 이건 뭐 도저히 이게 사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 당사자의 이름을 다시 거론하는 건 그렇지만 2007년에 변양균 정책실장 신정아 씨 이 건으로 뭐 그야말로 몇 달을 그걸 갖고 쥐고 흔들었습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 좀 놓친내와 네. 뭐 젊은 여자와의 아니 그게 뭐 아무런 뭐 권력 연관성도 없고 연애일 뿐이었는데. 예. 그리고 뭐 편리 봐준 것도 보니까 진짜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편리더만. 네.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가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예. 어마어마한 불륜 스캔들인 것처럼 예. 그냥 도배를 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야,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면은요. 예. 참 박근혜 정권 또 오래 못 갈 거예요. 예. 참 그런 보수 언론들이 자기 편익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당시 인터넷에 도는 걸 보면은 신정아 씨가 변양균 씨뿐만 아니라 네.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와도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노 대통령하고 관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야, 참 하여튼 진짜 당시에 노 대통령을 몰라도 참 모르는 얘기지. 예. 참 인사 엉망으로 합니다. 지금 제가 종교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이 기사에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역대 정권을 보게 되면은 청와대에 청불회라는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청불회. 불자들의 모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박세일 당시 사회복지수석이 그렇게 본인이 만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법회를 열었고요. 이명박 정부까지 17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DJ 때는 박준영 전 남지사,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방금 언급했던 변양균 정책실장, 그리고 MB 때는 박재환 국정기획수석, 홍상표 YTN 보도국장 출신의 홍상표 홍보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역대 회장을 지냈는데 뭐 단순히 뭐 불교 신우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권과 불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요번에 그 청와대에 있는 장관급 3명, 수석급 9명의 핵심 비서진들 보게 되면 기독교 신자만 8명이 있을 뿐 불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불회를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행정관이 해야 되겠네, 행정관이. 아니, 그게 아니라, 또 그렇게 또 할 수 없어가지고, 무교. 불교가 아니라 무교인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자도 아닌데 어떻게. 삶의 철학과 학문적 배경이 불교와 가깝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아니, 뭐, 이명박은 장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기독교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나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인사 과정에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제, 무슨, 성별 따지고, 나이 따지고, 지역 따지고, 출신 학교 따지고, 종교 따지고, 이러는 거 자체가, 그게 뭐, 선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불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종교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아니, 글쎄, 참.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지목한 사람들, 저 사람 시켜, 저 사람 시켜, 저 사람 시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알아서 다 시키다 보니까 그런 지역 배려, 뭐 종교 배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전혀 없었다는 전혀 없고. 결국 그게 이제 인사 참사인 거죠. 예. 결국 이런 구조다 보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런 인사 실패 이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근원적인 인사 스타일의 문제다. 그 야단 맞으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만 야단 맞아야 되고 고친다 하면 박근혜 대통령 혼자 개선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 참사는 이제 그들의 일이죠.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은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51.6%는 속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51.6%의 대통령만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더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임 지사들이 폭탄 돌리게 한 겁니다. 구조역을 당연히 해야 될 순간에 하지 않고, 미루고 그러다가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굉장히 악화된 점은 있지만 그것은 공공의료기관 전반적인 그런 문제인 것이지 진주의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홍준표 지사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도정 철학이 기본적으로 천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들고 이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후에 승인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해 환자를 퇴원시키는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통과 독선의 저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홍준표 경남지사. 네. 이 양반이 지금 진주의료원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걸 놓고 지금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을 뿐더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당장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주의료원,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는 또 어떻게 해요? 과거의 역대 도지사들도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없애지 못했다. 말하자면 홍준표가 남들이 안 했던 개혁을 하려 한다. 슬쩍 이런 투로 지금. 그게 이제 진주의료원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10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진주의료원이 문제가 되는 게 예. 적자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적자에도 또 이유가 있어요. 예. 도에서 진주의료원을 중심부에 있던 진주의료원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서 저 멀리 외곽으로 이제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병원이라는 게 외곽으로 나가면은 손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적자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는 특히 그렇게 적자가 났으면 구조조정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노조가 강성이어서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오나 봐요. 그 어떤 적자는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강성 노조를 다스리기 위한 그렇죠. 목적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진주라든지 이런 말하자면은 이제 의료 사각지대, 진주는 그래도 큰 도시니까 완전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진주도 서부경남권에 진주라는 도시뿐만이 아니고 서부경남권에 있는 산청, 함안, 또 거창 이런 지역의 이제 의료 지원 남해 거점 기지 역할을 하는 데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보사부 장관인 그 진영 씨도 그거 없애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또 홍준표 선생께서는 이렇게 없애겠다고 지금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아주 진주가 발칵 뒤집힌 모양이에요. 결국은 진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경남지사 기껏 뽑아줬더니 한다는 게 이런 거 없애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 홍준표 지사하고 또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형님 보면은 뭔 자리에 없을 때 비주주일 때는 이 양반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류가 되면은 의롭고 정말 마이나의 아픔을 잘 알고 정말 훌륭합니다. 그냥 비주일 때는 저기 어디에요 진보정의당 갖다 놔도 어색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일단 자리에 오르거나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이게 DNA가 달라지나 봐. DNA가 달라져요. 예. 그 재밌네. 왜 그래, 그 형님? 물론, 진주의료원 문제가 꼭 이 형님이 무슨, 엉뚱한 짓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논란거리는 분명히 있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지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일어나면은 적자의 요인을 보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서 이제 하는 게 옳은 방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해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없애는 게 사실은 민간 기업이 할 일이고 그래도 이게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살려둬서 그래도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이제 어떤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죠. 할 일인데 이 양반은 지금 보니까 노조가 강성이라는 이유로 없앤단 말이죠. 이건 민간 기업에서도 쉽게 하기 힘든 그런 폭건데 이 형님 왜 이래 도대체. 이게 참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그래도 제가 사실 홍준표 지사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진주 의료원 계신 분들 좀 더 세게 투쟁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준표 형이 오질진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악법도 홍준표는 통과시킨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킨다 해놓고 결국 통과 안 시켰어요. 자기 때. 누가 통과시켰나? 안상수. 안상수? 안상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통과시켜버렸잖아. 안상수는 하지만 홍준표는 야당하고 으르렁대도 그래도 상대가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홍준표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상생의 기본적 원리를 하는 새누리당 안에 정말 몇 안 되는 종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긴 하는데 노조원 분들 지지 말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한번 각을 세우시면은 어느 적정한 시점에는 또 홍 지사가 또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갖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은 조언입니다. 네. 자, 끝나기 전에 말이죠. 하나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돌아가신 가수 김광석 씨 아시죠? 네. 이 사람이 부른 맹곡인데, 이걸로 어쿠스틱 뮤지컬을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연 중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예. 예. 이 대학로 아트센터 K 네모극장이라는 데서 하는데요. 네. 5월 19일까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사실 김광석 씨 노래는 80년대, 90년대 우리에게 희망 같은 노래였고요. 뭐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이런 노래들 지금도 좀 가슴에 애잔함을 불러주는, 그렇죠.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 그 80년대, 90년대에 했던 사람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뭔가 참 상처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예. 이 극이 하나의 힐링 뮤지컬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과거 이제 저하고 나침박의 시즌 2에서 이 방송을 같이 했던 권미강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그때 뭐라고 했는데 본명은 권미강 씨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 연극의 홍보를 맡고 있는 모양인데 예. 예. 이 뭐 김광석 씨께 아니라면은 그냥 개무시하고 넘어왔을 건데 또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라고 하니까 대학로 아트센터 K 네모극장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관람해 주시길 이건 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감자탕 한 그릇 대접받은 그런 보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밥은 제가 산 것 같아요. 밥을 또 사셨어요? 또 우리 기왕 또 이렇게 판을 벌리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선전도 해야지. 네, 아니 저도 한마디 하고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이 이번에 출연하는 연극입니다. 아름다운 낯선 여인. 아름다운 낯선 여인. 예. 이름도 좋네. 네, 그렇습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정문과 해화동 로터리 사이에 있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예술공간 서울에서 아름다운 낯선 여인. 예.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우리 벙커원 교회 주호수 성도. 네. 예. 주호수 성도가. 교회의 성도님이. 예, 성도님이 연극배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또 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판 벌렸으니까 진짜 우리 걸 해야지.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TV 라디오 방송이 개국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팟캐스트 포털 팟빵닷컴이 함께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인터넷을 통해 하루 24시간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팟빵을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차량 이동 중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의 라디오 버전,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꿈을 꾸어요. 자, 국민TV 라디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월 1일. 하필 또 그날이 만우절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우절이기도 하면서 또 그날이 거짓말 잘하는 신문 동아일보 창간 기념일입니다.
예.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4월 1일 오전 6시부터 네. 저희 국민TV가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국민TV 이제 깃발을 들고 3월 한 달 동안 이제 모집을 했는데 한 6,000명 모였습니다. 네. 정말 기대와 희망 갖고 이렇게 6,000분이 뜻을 모아주셨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렇죠. 6,000명 갖고 못해요.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가장 그래도 좀 실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따져보니 라디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4월 1일부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이렇게 생방송으로 방송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12시간 동안 방송된 것을 그대로 녹음해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재방송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우선은 이렇게 반은 생방, 반은 재방송 이런 구조로 선보였다가 저희가 또 사옥에 입주를 하고 그러면은 이 생방송 시간을 더 늘려서 그렇게 라디오 방송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그 와중에 또 직원들을 또 선발을 해가지고 또 TV 방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상반기 시험 방송, 하반기 본 방송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TV 라디오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라디오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6시 반부터 차승은 아나운서라고 영어 강사입니다. 네, 또 유원이라고 그 DMB 방송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인기 아나운서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을 나온 재원입니다. 차승은 아나운서. 미국 대학 나왔다고 다 재원은 아니지만은. 근데 참 미인이에요. 미인입니까? 정말 또? 미인입니다. 예. 그 KBS ETV 그 주말 프로그램 안내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또 팬들도 좀 있고요. 네. 이분이 영어 뉴스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예, 6시 반부터 7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겁니다. 네. 또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사이신 정운현 이사께서 진행하는 정운현의 타임라인이 방송됩니다. 이건 일종의 라디오의 이 종합 뉴스 프로그램이네요. 정통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있는 인터뷰, 또 하루 동안에 반드시 좀 유념해야 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시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또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예, 브로콜리 너마저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처음 듣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 30, 40대 중에서 브로콜리 너마저 모르는 분이 뭐 있겠죠. 예, 그런데 모르면 가점입니까? 네, 아는 분은 정말 교양과 지성이 넘치는 분입니다. 예, 윤덕원 씨 리더입니다. 네. 싱어송라이터인 윤덕원 씨가 진행하는 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낭만 음악 CD 준비가 되고요. 네.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제 앞에 계신 우리 서영석 이사의 라디오 비평이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이거 또 제가 또 이 불초소생이 뭐 이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더럽히긴 했습니다. 예, 우리 서 대표님의 그 혼자 논평하시는 거, 북치고 장구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예. 소개해 주세요. 예, 11시 45분부터 12시까지 MBC에는 격동 50년이 있었다면은 바로 국민TV 라디오에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왜 나비 효과죠? 예. 그는 뭐 들으시면 압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예, 그렇습니다. 예. 사상 최초의 라디오 막장 드라마입니다. 라디오 막장 드라마. 예. 게다가 라디오 드라마에서 한 번도 다루지 못했을 거라 추정됩니다. 종교 이슈를 갖고 12시하고 오후 5시에는 조합원 모집 방송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희정 전 제주 MBC 아나운서와 또 김희주 씨라고 우리 아름방송 성남시에 있는 케이블 TV의 기자로 활약했던 이 재원입니다. 또 김희주 씨가 각각 시간을 맡아 진행하고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많네요. 게다가 미인입니다. 정말 기준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진정성과 지성 교양 넘칩니다. 건성이 없습니다. 다 지성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농담. 건성이 아니라 지성. 이제 그 지성은 말 그대로 그 우리 지성, 지적인 어떤 어떤 그 품격과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갖춰진 우리 분들입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연극인이면서 개그맨인 전창걸 씨. 이분이 아주 우리 청취자분들과 밀당을 나눕니다. 밀고 당기기. 전창걸의 밀당쇼. 예, 이게. 밀당이 밀고 당긴다는 약잖아요. 난 다른 밀당인 줄 알았어. 전창걸이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접속 무비월드 10수년 동안 한 분입니다. 예. 유명한 분이에요. 개그맨으로서 또 입담은 정말 만천하가 인정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가 아주 특별한데 월요일 목요일은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생방송으로 그때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늘렸네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언론 또 무슨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특별 초대석 이렇게 해서 꾸미는 김용민의 밀실에서 광장으로 큰 타이틀은 그렇고 내부의 소주제에 다양한 섹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돈무대구만.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야말로 남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기에 희망을 갖고 또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 4월 이 라디오를 통해 조합원 수가 한 5만 정도 불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예, 이게 국민 TV 라디오는 사실 이제 돈이 적게 들고 우리가 우리 역량으로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앞으로도 라디오는 계속 할 겁니다만은 우리의 진짜 목표 국민 TV는 이 와중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고 인력을 뽑고 그리고 시험 방송 파일럿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그야말로 인터넷 방송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TV 방송의 문법을 파괴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뉴스의 전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라디오도 같이 한다. 그런 취지죠. 이 라디오 방송이 FM, AM 이런 기성 라디오 주파수 대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아실 텐데 그게 한계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습니다. 게다가 저희 그 라디오 방송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3G, 4G 이렇게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끊기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고음질로요. 예를 들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혹은 팟빵닷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아시죠? KUKMIN.tv 또 팟빵닷컴은 POD 그리고 BBANG 말 그대로 POD빵.com입니다. POD빵. 네. 거기 들어가시거나 혹은 그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패드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다운받으시면은. 근데 팟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서요? 이미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그래서 겁니다.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휴대폰에서 바로 청취가 가능하다. 이 얘기죠? 길을 걸어가도 되고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도 생생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생방은 그렇게 듣고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한 녹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악 방송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요. 음악이 아닌 토크 중심의 방송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역시 팟캐스트로 여러분들 생방 플러스 팟캐스트 찾아갑니다. 동시에 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제 정말 국민 TV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TV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약합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르게 시작하느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2년 꼴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대비하고 실력 쌓고 역량 키우고 그러면서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 와중 속에 공정방송에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이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중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돼야 합니다. 잘 지금은 돼야. 늦었죠. 빠르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YTN SBS가 10년 만에 그 뉴스가 정착이 됐어요. 네. 3년 안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달릴 테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합원 가입하셔가지고 주인 되시는 거예요. 후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들어와서 주인이 돼달라는 겁니다. 출자금을 내면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자금 5만 원 이상입니다. 네. 뭐 5만 원 단위로 이제 일자당 5만 원. 예, 좌수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개인당 평균 5자 정도로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좌 25만 원. 25만 원 정도. 보통 우리가 나눠보니까 아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원, 25만 원 정도. 네. 평균 5자 정도로 가입을 하던데. 네. 국민TV,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포털에서 검색하면은, 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네. 소식도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고, 예. 조합원에도 가입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라고 이제 넣으시면은, 네. 홈페이지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힘과 역량과 노하우를 기를 때 3년, 4년 후, 그때는 정말 울지 않습니다. 땅을 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자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 가운데 핵심, 민주주의 투자에서 가장 효용성 있는 선택은 저는 국민TV라고 봅니다.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셔가지고, 월 10,000원씩, 그리고 출자금 5만 원 이상, 이렇게 약정을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은 그때 실납입을 하시면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가장 실효적인 혁명에 참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예.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예. 인물을 믿었더니, 그게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국민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자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국민TV. 그렇습니다. 미래협동조합이죠. 국민TV가 뭐 김용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존만한 분들이 계세요. 김용민 거면 왜 협동조합으로 하나? 그렇죠.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지분 다 갖고 그래야지. 여러분 전 n분의 1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대의원도 아니에요. 네. 저는 말 그대로 여기서 빨기인으로서 20자 100만 원 출자한 사람이 있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TV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을 했고요. 국민TV에게 유익한 존재로서만 남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네. 대한 언론에 대한 소망은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정말 기묘한 시대에 정말 적절한 매체로서 이 국민TV에 합류한 것이 너무나 저로서는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조합원 가입으로 참여를 해주십시오. 액수가 그리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사람 수가 중요하다. 사람 수가 힘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회원이다. 100만 조합원이다. 못 건드려. 그럼요. 이건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MBC, KBS 왜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취약한 경영, 취약한 소유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권의 전리품이 돼버렸어. MBC는 그 30%의 지분을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고요. 네. 70%의 지분을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방문진의 경우에는 또 뭐 당이 추천하고 뭐 청와대가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KBS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말 정권이 누구냐, 주주 세력이 누구냐, 자본 권력이 누구냐 이런 거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론을 하나쯤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언론 때문에 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런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언론 하나쯤은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국민TV는 정말 우리나라가 고등 국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늠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 4월 1일부터 방송되는 국민TV 라디오부터 들어보시고. 예, 주말 동안에 그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많이 다운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월요일 오전 6시 출근하실 때부터 방송을 켜두시면은 아주 깨끗한 목소리로 저희 방송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번까지는 저희가 녹음으로 만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후 3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석 대표님과 먼저 만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또 국민TV 라디오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주 뵙겠네요.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